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특수요구 대상자 아동 위탁부모 진행을 맡게 된 EB네트웍스 김세현이랍니다. 오늘 이 교육 영상에 특수요구 대상 아동 양육 중인 40여 분의 위탁부모님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인터뷰를 통한 아이들의 양육, 어려웠던 점, 궁금했던 부분들을 오늘 옆에 나와주신 우리 두 분의 아동발달 전문가 보험교육기획안 우리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님이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꿀팁과 그리고 정보들을 담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진행할 전문 패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우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김대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고요. 현재 1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보시는 저희 어머니들께서도 저희 가정위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민규 센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발달 전문가 신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더 자람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런 특수아동의 치료와 그리고 특수아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저희가 상담하고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 또 저처럼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김대우 팀장님 그리고 신민규 센터장님 함께 해주실 텐데요. 위탁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우리 아동보다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진행에 앞서 이 영상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탁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아직 가정위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김대우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위탁은 이제 부모의 사망과 그리고 질병, 수감 등으로 인해서 보험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우리가 가정위탁 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랑 또 입양기관이랑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위탁 보호했다가 친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희 가정위탁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언제든지 또 저희 센터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갈 겁니다. 네, 많은 연락 주세요. 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러한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위탁 가정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필요한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 참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의 양육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특히 오늘 주제처럼 특수요구 아동들의 양육 우리 부모님들이 더 고민 많으실 텐데 우리 신민규 센터장님 특수욕구 우리 이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첫 주제인 지적장애 우리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수욕구라는 거는 먼저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사는데 이 특수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회적인 위험이나 또는 그런 일상에서 기본적인 욕구 이외의 욕구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적장애든 경계성이든 ADHD든 뭐 자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거꾸로 이런 특수 욕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게 우리가 이제 많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지적장애와 경계성 장애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지능 지수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은 점수로 나눈다면 점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수록 좋지 않은데
지능지수가 85점에서 70점 사이의 친구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성 지능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70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능이 조금 낮은 이제 지적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경계성 지능의 친구는 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지능이 조금 낮다. 그래서 학습이 조금 느린 이런 친구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적 장애는 이제 70점 미만의 지능이 좀 매우 낮은 형태가 되면서 생활 전반에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로 분류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 장애 아동 양육하시면서 우리 여러 위탁 부모님들의 궁금한 점들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땡땡 우리 아동의 위탁 어머니께서 주신 질문 먼저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애가 특수반에 다니는데 친구라고는 특수반 아동 한 명뿐이고 일반 학급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일반 학급 아이들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우관계, 기술, 그리고 사회생활 기술들을 배워야 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제일 큰 소원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 센터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너무 잘 보았고요. 모든 이제 특수 아동의 친구들이 있는 어머님들이 제일 바라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지금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최종 목표로 평범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을 때 그렇다면은 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습과 훈련과 치료가 있어야만 일반적으로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코칭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 중재 중에 있는 사회적 코칭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어려움을 예상해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선행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5분쯤에 어려움을 느끼고 조금 힘듦을 느끼면서 짜증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20분이나 23분에 문제를 끊고 이제 공부를 좀 멈추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선행 사건들을 먼저 얘기를 좀 통하고 그다음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보상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호하는 물건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돼서 한 과제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일상적인 다른 일과 친구의 교우 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적용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테크닉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그 센터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우리 사회적 코칭 등이 우리 같은 아동센터에서 치료 전문가분들이 아동에 개입할 때 이론적 근거 기반으로 해서 치료하고 계시나 일반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치료센터에 아동에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 김땡땡 위탁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 내에서 사회성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성에 대한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가정에서 물론 이제 치료센터나 기관에서 많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는 치료자들께서 어머니께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할 건데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조금 상담이 부족하거나 어머님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제가 오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어를 잘하고 싶다, 인지가 좋아진다 이런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성은 아까 했듯이 인지가 좋아진다, 언어가 좋아진다, 뭐 신체 활동을 잘한다라는 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좀 복합적인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어머님께서 다루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질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맡아주시면 고맙고 좋은 일이고 실제로 해서 어머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집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뭐 식사라든지 화장실 가는 문제들을 좀 명확히 정하셔가지고 한 가지 활동들을 가상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에게 방법을 통해서 실천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항상 듣는 얘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드릴 팁은 자,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잘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보면 이런 그 사회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5가지 요인, 방해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적인 부족. 우리 친구가 엄마와의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연습 또는 피드백이 부족하다. 어쩌면 엄마랑 협상하거나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지 몰라서 엄마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상현실이든 현재 현실이든 실제로 시키고 싶은데 그걸 잘 이해 못한다. 또는 이제 기회가 좀 부족하다. 우리 애는 이걸 잘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아이가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강화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특성이 인지기능이 너무 낮다. 또는 어떤 그 특성에 의해서 그 활동을 방해할 만큼 자기 추구나 자기 자극이 강하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을 먼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집에서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요 요인들을 좀 분석해서 방해되는 걸 조금 줄이시고 가상현실인 집에서 실제 현실이든 여기서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의 활동을 해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시면서 그 성취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잘하고 나아가서 직업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아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 저희 위탁 아동인데 종료는 되었지만은 이 아동이 위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좀 굉장히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동을 양육하시던 그 고모께서 아동의 사회성 훈련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활동과 또 경험들을 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동이 이제 사회생활과 또 일상생활도 굉장히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제가 제빵 분야에 또 취업까지 했습니다. 취업까지 했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취업도 했지만은 아울러 자기처럼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이 직업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외부 강사로 또 직업훈련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부모님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저희 사례를 보면서도 굉장히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우리 신민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아동한테는 큰 변화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갑자기 따뜻해지는데 뭐니 해도 아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인지 및 언어가 잘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하며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의 아동이 놀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땡땡 위탁 부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속상한 마음 그리고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답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적장애 친구들이 이제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이 낮은 특성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또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또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느냐 막막함이 하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지적장애 친구들의 이런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쩌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위탁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또 우리 지적 장애에 있는 친구의 또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 좀 많이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공감해 주시는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좀 보셔서 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만들기를 잘한다 그러면 오늘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아까 아이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주고 공감하는 정도에서 끝내시고 뭔가 만들기를 좀 진행하셔서 그 강점을 자꾸 활용해서 그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마음이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런 활동을 조금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활동을 나누어서 순서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그 강점을 자꾸 살려주셔서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이에게 성취감 또는 자존감,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런 아까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머님들이 위로만 말고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데 우리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특히 사춘기 때 저희 어린 시절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놀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반응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친구를 놀릴 때 반응으로 하여금 친구들 놀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저희가 아동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또 학교 자체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해 또 타인의 권리와 생각을 존중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교육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교육이 이제 필히 진행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하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질문 우리 박땡땡 우리 위탁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동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작업이나 인지 많은 발전을 했는데 언어가 계속 지연됐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언어 발달을 포기하고 대체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결정을 못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 센터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이든 그 일을 하면서 언어 치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떨 때 언어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센터장님이 좀 간략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을 보시는 위탁모님을 위해서 큰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아까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또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언어는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언어를 잘 안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발달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갖고 태어나는 감각처럼 듣고 보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24개월 전후로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시기가 그때쯤 되는 이유가 그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거는 들어야 되겠죠. 청각. 그 다음에 또는 말 모양의 입을 봐야 돼서 시각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청각적인 거와 시각적인 걸 잘 보기 위해서는 자세를 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세를 잘 잡고 균형을 이루고 잘 듣게 된다면 시각과 청각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지 요소라는 것이 생기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지고 그게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어떤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언어가 늦다 또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발달적으로 본다면 이 하위 요소, 발달적인 부분에서 어떤 요소가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감각적인 부분 아니면 몸을 쓰는 부분들이 거꾸로 어머니들 좀 생각하지 못했던 하위 요소들이 문제가 있어서 발달이 늦으면 언어가 늦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발달 요소가 다 잘 문제없이 컸는데도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심리적으로 보고 거꾸로 이제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어서 한목적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어 치료를 접근해야 될 목적이 되는데요. 아까 위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네, 언어 치료를 이제 조금 포기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또 그 치료자의 그런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의 언어적인 기능을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요즘에는 실제로 이렇게 포기하거나 대체 언어라는 걸로 바꾸지는 않고요. 수업 과정 안에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써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언어 치료의 요새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의사소통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컨택하거나 나열해서 문장처럼 만들어서 소통을 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말의 의사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말을 지금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준이 지금 조금 모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해서 최대한 언어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ADHD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 ADHD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통지표에 주의 산만이라고 적어서 집에 보내면 아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혹시 혼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만 산만해도 ADHD 할 만큼 깊게는 모르나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센터장님, 우리 ADHD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DHD는 이제 실제로 주의력이 좀 감소된 상태, 과잉 행동이 일어나고 충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규칙과 도덕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런 과잉과 충동성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환이라 생각 안 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박땡땡 위탁 어머니께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아동 부모의 경우 약물 치료와 그리고 아동 발달 치료를 잘 병행하면 ADHD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동들을 돌볼 텐데 실제로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일반 아동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례를 얘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제 조건을 드린다면 이 친구는 정말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친구였는데 대신에 주의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또는 인지 기능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 좀 강한 친구라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 줘서 흥분하지 않게끔 하자. 두 번째는 감각적으로 무언가 조금 예민하거나 흥분 상태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충동성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제한되거나 아이가 거절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제가 줄이면서 격려와 칭찬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그 활동 자체를 좀 편안하게 느끼게 진행을 하면서 감각적으로는 이 흥분이 높은 친구들의 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알듯이 우리 아이를 많이 놀려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분한 공간에서 흥분을 하지 않게끔 차분함을 유지하는 이렇게 좀 천천히 조용한 환경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썼을 때 이 친구는 다행스럽게 각성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충동성, 공격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반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다방면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은
충분히 일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사용한 팁이 있습니다. 1번, 등산을 데리고 갑니다. 네, 한 5시간 정도 걸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그 공간에 가둘 때는 저랑 같이 들어가죠. 네, 보드게임과 책만 놔두고 전자기기 버리고 네. 그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집에 아이가 ADHD는 아닌데 가끔씩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늘 조금 더 저도 오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김땡땡 우리 위탁 어머니께서 ADHD 아동인데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아동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병원도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것도 이제 ADHD라는 아까 충동성과 과잉 행동의 주의력 결핍이 얼마만큼 좀 심하냐에 따라서 약을 좀 쓸지 안 쓸지는 실제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약물을 쓰게 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 약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메틸페니테이트라는 약물인데 이거는 도파민을 조금 이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거나 기분이 좋아질 때 조금 흥분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이 메틸페니테이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오는 물질을 메틸페니테이트가 몸에서 흡수를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는 도파민을 더 분비하라고 그렇죠. 명령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더 집중시키고 각성을 높여서 충동성과 과잉 행동을 줄여보겠다라는 물질로 이 물약은 쓰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축적되는 게 아니고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또는 또 밥맛이 없다든지 또는 두통, 복통 이런 그 부작용이 있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이제 도파민의 흥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틱이라는 또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틸페니테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을 조금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물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메틸페니테이트랑 다르게 항정신성 약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먹어야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물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부작용이 두통, 복통, 식욕 감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토목세틴의 가장 장점은 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정신성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쪽 약물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클로니딘이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아까 첫 번째 약물과 다르게 거꾸로 혈압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이제 혈류량이 빨라지면 산소 공급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흥분성이 되죠. 근데 클로니틴을 먹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산소 공급이 늦어지면서 흥분 상태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충동성과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약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또한 졸림이나 두통, 복통에 요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를 좀 꼭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병원에 안 가는 거는 아이들이 주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탕을 주셔서라도 좀 꼬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ADHD에서 우리가 처방받는 약물 3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ADHD 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사탕 주면은 애도 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병원 가면 사탕 2개 주면 안 울면 2개 줄게 하면 정말 주사 맞을 때 안 울더라고요. 그만큼 병원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탁 부모님들이 좀 데려가는 게 매우 힘드실 것 같고요. 사실 ADHD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한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약물 치료 또 약물만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아동의 과잉 행동과 충동성에 변화를 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또 따라서 저희가 그 옆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처럼 우리 심리 치료 기간에 이제 부모 교육이나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학습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훈련 등 아동의 이제 필요에 맞게끔 저희 심리 치료도 적절하게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조부모님들 중에서 뭐 밥 잘 먹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그 조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위탁 부모님들께서도 아동의 ADHD를 의심하거나 또 그러한 아동들을 양육 중이시라면은 분명히 이제 약물 치료와 또 심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또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ADHD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인 것 같아요. 어째 보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인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방법적인 것들 아니면 의학적인 것들을 다 사용해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우리 약 복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땡땡 위탁 어머니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DHD 약 복용 중단 언제쯤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심하면 장애로도 진단되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단하는 시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작하는 시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은 우리가 이제 감기약처럼 이 개인의 갖고 있는 키나 몸무게, 신체 능력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8세 전후 학교를 가거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집중력과 가해 행동을 해결하고자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시기는 제일 중요한 건 의사와의 상의가 가장 중요한데 약물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문제 행동이 좀 아까 이제 약물을 먹고 나서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시기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들이 되게 괜찮다고 실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HD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ICD-10이라는 그 진단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 용어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운동 과다 장애라고 내리는 진단 안에 포함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서 장애 분류로는 좀 심하면 진단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ADHD에서 이제 이야기가 함께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주제 들어가 되겠죠. 네. 요즘에 이제 자폐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 자폐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 풀네이밍을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어려움 겪는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예전 이제 소아 1000명당 1명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8세 이하 1000명 중 6.8 정도 진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고될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아동에 대한 양육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매우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센터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게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폐라는 용어 자체가 나만의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스펙트럼까지는 쓰지는 않았었고 자폐 장애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폭이 넓어진 이유가 이 자폐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병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럼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그러면은 좀 폭넓게 이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스펙트럼 그 우리 빛이 무지개 색깔을 비추듯이 단계로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용어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가장 특징은 아까 나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없고 좀 심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회생활이라든지 또래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이 친구들은 이제 3세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발달이 좀 늦은 상태인지 아니면 자폐 특성인지 때문에 늦는 건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실제로는 3세 이전까지는 진단하진 않지만 3세 이후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저도 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장애를 몰랐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알다 보니까 저도 아이 키울 때 눈 맞춤 잘하나 반응 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는 만큼 저도 힘들었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네 하고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생후 24개월 이전에 눈 맞춤과 그리고 사회적 미소를 보이지 않을 때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유나 이렇게 불렀는데도 답이 없거나 묵묵부답으로 있으면은 좀 의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스처 등의 사용을 잘 하지 않고 네 번째는 성인의 행동을 이제 시기가 되면 좀 따라하고 모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 다섯 번째는 관심을 이제 관심을 공유하려고 또 시도를 하나 그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또 스스로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행동이 전혀 없을 때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동의 또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의 상황 제가 얘기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좀 더 의심이 되신다면은 분명히 전문의랑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자폐 우리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해당될 것 같고 지금 현장에 지금 요 우리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저도 그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냥 자폐인데 이런 단어들이 놀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면서 박땡땡 위탁 어머니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양육이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하면 어떻게 양육 방법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님. 네,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단서를 봤을 때 우리 친구가 자폐적인 특성도 강하지만 아마 인지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런 자폐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행동 중재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요. 뭐 좋은 걸 줘라, 뭐 틀리면은 주지 마라, 뭐 무관심을 해라, 뭐 이런 실제로 이제 양육적인 부분과 행동 중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벌을 주거나 타임아웃을 쓰거나 많은 기관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팁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인데요. 양육의 중요한 점은 일단 애착과 아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계성이죠. 그리고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모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무언가 배우고 관계가 좋아질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모방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그 모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거꾸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방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손을 좀 떠는 이런 자기 자극이 있다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극을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방법만 찾으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인지 기능이 있고 소통이 되는 친구는 참을 수 있지만 이걸 감각 조절이라고 하는데 조절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친구는 거꾸로 어머니께서 옆에서 아이와 같이 손을 흔들어 주는 이런 모션들을 통하게 되면 아이는 그걸 모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친근감을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시작되는 게 요즘에는 되게 중요한 자폐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모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같은 경우가 어떤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팀장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한 70에서 75%가 지적장애도 함께 동반한다고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아동에 양육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그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모님들의 아이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와, 말도 어려운데. 아동들의 특성만 들어도 양육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아동들이 양육하시는 이제 위탁 부모들이 많으실 건데,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아동에 대한 큰 사랑,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임땡땡 우리 위탁 어머니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성 장애 2급이라고 판정을 받았고 양육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아동이 충동적인 행동, 폭력성, 자해 행동에 대해서 나타날 때 위탁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센터님, 네,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정말로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정말로 큰 문제들이거든요. 감각적으로나 그다음 사회적으로나 되게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 일단 2급 정도라면 1급은 아니어서요. 1급은 명확하게 타인을 판단하지 않겠지만 2급 정도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그 충동성 활동을 정말 내 감각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위탁 부모와 소통하고 싶어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후자를 빼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쓴다라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내가 흥분해서 막 뛰고 싶고 그다음 막 부시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성적인 감각들이 일반인과 같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해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저희가 단정 지었을 때, 일단은 어떤 이 위탁 부모님의 지시를 조금 따를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차별적 강화 혹은 상반 행동 강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자해 행동 아니면 충동 행동, 뭔가 어디 비빈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올 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과제, 실제로 비비는 손을 쓰게 되죠. 그 손을 쓸 때 밥을 먹어라 또는 과자를 먹어라 라는 과제를 제시해서 그 상동 행동을 낮추는 방법, 그 다음에 간접 지시 또는 간접 상황을 제시하는 것들. 이 실제로 아까 손을 비빌 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과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접 지시랑 아까 상반 행동 강화를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 조건 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막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앉았다 서 뭐 이런 주먹 쥐었다 펴 이런 지시를 통해서 전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이 2급 중에서도 또 1급에 가까워서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의 친구들, 너무 내 감각에 충실하다, 이런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뭐 시각 추구를 해서 막 어딜 쳐다본다, 이때 촉각적인 부분, 내가 아이의 몸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스킨십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럴 때 고유수용성 꽉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물을 멀리서 제시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걸 멈추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전환해주는 방법들이 또 좋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흥분하는 상황들이 아예 오지 않게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각성을 조절하는 감각통합이라든지 이런 수업과 일상을 조금 하려 한다면 그런 충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땡땡 위탁 부모님께서 자폐 아동 관련 아동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 센터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해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제가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에게 이해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던 여기가 비슷하게 관계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관계성이 좋아지면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도와 기억과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잘 따르겠죠. 네, 그래서 일단 관계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소하겠지만 PCIT라고 하는 부모와 아이 양육 태도를 좋아지게 하는 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쓰는 CDI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에게 맞춰서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모방하게 하는 것들을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가 위탁 부모를 의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말을 듣게 되는 이해도가 높아지는 방법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건데,
실제로 뭐 촬영을 모방을 해줄 수 있는 부모를 먼저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촬영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상적인 방법, 네, 실제로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건들을 또 이용해서 네, 이렇게 주고받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주고 잘못했을 때 주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이런 보상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네, 이해력과 네, 관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모방을 사용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네, 이해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지금 받았었는데요. 원래는 질문이 40개 가까이 됐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추가 질의응답에 대한 질문들의 이 답변을 지금 이거 계속 받으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저희가 특수요구 대상 아동 양육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받았었고요. 거의 저희가 한 60개 정도 받았습니다. 60개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저희 센터장님하고 같이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오늘 잘 답변해 주셨고요. 또 한 개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서비스는 알고 싶은데 특히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디에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있고요.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 있는 부산교육청에서 치료 지원 서비스를 해가지고 마중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받다 보니까 우리 위탁 부모님들은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연초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위탁 아동들은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또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아동들한테 저희가 심리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담당 선생님들께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 센터로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꼭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연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놓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저희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고요? 아래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겠죠 자막.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가 연초가 보통 2월달 2월달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저희 센터에서 한번 그 문자로 한번 보내도록 하고 또 담당 선생님들이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연초 1, 2월 중에 문자 가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센터로 전화번호 보이셨죠? 전화 바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에 전문 패널로 참가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네, 우리 부모님께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좋은 정보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좀 떨리기도 했었고, 부담도 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좀 홀가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얼마만큼 설명을 전달을 이제 와닿을 수 있게 했는지 조금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지금보다 더, 네, 준비를 많이, 물론 앞에도 많이 했습니다. 네, 더 많이 해서 또 좋은 정보와 꿀팁들을 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탄 기대되나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면서 2탄 준비됩니다. 보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2탄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거 센터님께서 혼자서 찍어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마지막 보험교육 영상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대우 팀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에 또 위탁 부모님 대상으로 사실 이런 설문을 했을 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갈증되는 부분을 오늘 저희 그 신규센터장님께서 많이 해소를 해주셨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답변을 또 필요로 하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담아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 같은 전문 패널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듣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오늘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교육 영상 이제 제작을 참여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교육 영상을 통해서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탁 부모님들의 큰 힘이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부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욕구 대상 아동위탁 부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비네톡스 김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좋아요. 네. 여기까지. 네.